자, 이제 이번 시간부터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기술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별거 없어요. 뭐냐? 기술이죠, 기술. 무슨 기술? 실천하는 기술이요. 원래 실천론에 보면은 우리 과정론이 있었잖아요. 과정에 실행하는 과정입니다. 실행, 접수하고, 계획, 정보 수집하고, 사정하고, 계획 수립해서 계약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실행했죠. 그 실행할 때 사용하는 기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기술이 뭐가 있어요? 개인에게 할 수 있고, 가족에게 할 수 있고, 집단에게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록해야 되겠죠? 그 기록. 이게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전체적인 내용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천 기술론이 그 실천론에 그 그냥 과정론 안에 슉 들어가 있으면 어떨까 생각해보니까 어때요? 책이 너무 두꺼워지는 거예요. 두 개가 돼서. 아마 그래서 이거를 기술론을 바꿔놓은 게 아닌가, 빼놓은 게 아닌가 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긴 합니다. 자, 그러면 기술론이 뭐냐? 자, 기술에 대한 설명들을 좀 봐야 되겠죠.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의미입니다. 자, 그럼 뭐냐? 우리가 실천을 한다라는 거예요. 실천. 자, 실천을 합니다. 자, 실천을 한다라는 거는 뭐 한다라는 거예요? 서비스를 주는 거죠. 자, 서비스를 줍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자, 서비스를 주는데 제가 이제 우리 아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이게 막 서비스를 막 주는, 서비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애기 이제 케어를 하잖아요. 이제 케어를 하는데 얘 맨날 울기만 해. 그냥 엄마한테 가면 안 우는데 막 내가 있으면 막 울기만 합니다. 왜 그럴까? 기술이 없어. 기술 숙련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애기 엄마도 뭐 그렇긴 했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더 애기를 더 잘 보는, 손자를 더 잘 보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기술이 있는 거예요. 애기를 키웠던 그런 경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훨씬 더 좋은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이제 이 실천 기술이다라고요. 서비스를 주는 기술을 의미하는 거예요. 서비스 기술. 그게 이제 실천 기술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잘할 수 있냐. 방금 이야기 숙련도네, 숙련도. 얼마나 숙련이 되어 있는가라고 보는 것이 사회복지 실천의 기술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실천을 해야 돼요? 이 실천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 기술을 한다는 게 뭐예요? 클라이언트의 이제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문제도 있고 욕구도 있어요. 야, 뭐부터 있어요? 파악부터 해야죠. 욕구를 파악하고, 문제를 파악하고, 욕구를 파악해서 그것이 무엇이 원인이 됐었고, 그것이 왜 그런지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뭐 해야 돼요? 대처해야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실천 기술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인이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정신분석도 볼 수 있고, 막 여러 가지. 심리사회, 과제중심, 인지행동, 위기개입, 문제 해결, 많은 거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가족끼리 그런다 하면 다세대, 구조적, 경험적, 그 다음에 전략적, 해결 중심,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이런 것들처럼 어떤 것들을 대입할 건가, 대입할 그런 방법들을 찾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실천 기술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숙련성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전반적인 능력입니다. 즉, 요거는 사회복지사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실천 기술이죠. 기술이라고 써야 되겠네요. 실천 기술은 사회복지사의 능력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실천 지식의 차원이 있어요.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겠죠. 자, 첫 번째 패러다임입니다. 패러다임. 패러다임. 자, 이게 뭐냐면 사물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사물을 바라보는 눈이 패러다임이에요. 자, 무슨 패러다임이 이러냐라고 얘기했어요. 사물을 바라보면 그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우리 이제 천동설, 지동설이 있었죠. 옛날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갈릴레이가 이제 천동설이, 그 당시엔 천동설이 맞잖아요. 태양이 돈다. 그래, 봐봐라. 동쪽에서 떠가서 서쪽으로 가잖아. 천동설이 맞아. 라고 얘기했죠. 근데 뭐라 그래요? 지동설인데 지구가 도는 거야. 천축이 돌아서 지구가 돌아. 해는 가만히 있고 지금 이렇게 했죠. 이게 패러다임이는 거예요. 사물을 바라보는 눈이 그 당시 달랐던 거죠. 얘는 이제 이런 패러다임을 통해서 지식이 습득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패러다임이 기술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자, 관점, 시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각이라든지 관점이 있죠.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이냐, 또 달라진 거. 자, 우리 쉽게 볼까요? 뭘로 봐야 될까요? 주사위를 보겠습니다. 주사위.
자, 육면체에 돼 있는 주사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있겠죠. 이제 이렇게 보면 또 있을 거예요. 자, 숫자 하나, 둘, 셋. 이쪽에서 보면 4개고, 뒤에서 보면 5개겠죠. 밑에가 6개고. 자, 위에서 봤더니 몇 개야? 야, 이거는 네모가 숫자 그 별 하나 있는 네모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별 2개짜리 네모지. 3개 이렇게 5개. 그러니까 어떤 관점을 보느냐에 따라 어떻게 해요? 달라진다. 그런 사고 체계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 시각이나 관점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랬더니 뭐요? 지식 이론이 있겠죠. 이론. 자, 시각 패러다임, 시각 관점은요, 주관성이 강해요. 왜? 내 입장에서 모든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주관성이 되게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자,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성에 준비하게 됩니다. 자, 이래. 자, 이론은 어떻게 만들죠? 관찰. 그 안에서 독특한 것들을 뽑아서 만든 게 이론이죠. 그것이 이제 귀납법이잖아요. 조사론에서 배우는 귀납법입니다. 이론에 대해서 현실들에 대한 이론, 그런 집합제가 이론이죠. 주관적이지 않고요. 그 객관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조사해서 일반화할 수 있는 것들을 모아놓은 게 이제 이론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정신분석 이론, 뭐 자아심리 이론, 분석심리 이론, 뭐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이론들을 객관성으로 만들어지죠. 자, 그 이론을 가지고 뭘 만들어?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정신분석 이론, 정신역동 모델. 자, 모델이라고 얘기하죠. 모형, 모델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쉽게 얘기하면 이론을 가지고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막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객관성을 갖고 하겠지만 이 사람은 이론을 가지고 어떻게 대입하느냐에 또 관점이든 시각이든 또 뭐 패러다임이든 뭐 이런 것들처럼 그 이론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또 실천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럴 땐 이렇게 해라. 이럴 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모델이다. 그래서 일관된 실천 활동의 원칙 및 방식을 구조화시킨 것이 요 모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모델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 실천 지혜죠. 자, 실천 지혜요. 실천 지혜의 특징이 뭐예요? 실천을 하는 거예요. 실천. 내가 이게 실천을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때마다. 뭐, 물론 이런 것도 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를 키운다라고 하면은 첫째 아이 키울 땐 좀 어벙벙벙벙 될 수 있어요. 어리버리되고 어벙벙벙 될 수 있습니다. 왜? 처음 하는 거니까. 근데 어때요?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키운다라고 하면은 걔네들은 더 잘 키울 수가 있겠죠. 왜요? 앞에서 시행착오 돼 있으니까. 시행착오 다 하고 나서 이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러면서 지식이 습득이 되잖아요. 그게 바로 실천 지혜다. 그러니까 지식이 습득되냐면 지혜가 습득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실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직관이라고도 하고요. 암묵적 지식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실천 기술들이 만들어진다라고 실천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패러다임, 시각, 이론, 모델, 실천 지혜인데 이렇게 갈수록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훨씬 더 좋은 서비스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무리 모델이 좋다라고 해서 하면 뭐예요? 경험을 한 번도 안 했네. 그러니까 모델만 있을 뿐이지 실행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면 이게 정말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잖아요. 자, 이런 것들처럼 그 실행을 하면서 거기서 습득된 실천 지혜가 가장 좋은 기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이제 기초 지식들인데요. 면담 기술 필요하겠죠. 면담. 자,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필요한 내용들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담 기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자료들,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자료를 수집해서 이런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뭘 해야 돼요? 사정해야 되겠죠. 이런 사항이 이런 겁니다. 이런 게 이런 겁니다. 사정이란 단어 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진단이 더 나아요. 진단이. 근데 지금 우리 그 기능주의로 인해서 이제 사정이라는 단어를 쓰게 됐잖아요. 진단주의에서 진단을 썼던 걸 이 사정으로 이제 바꾼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라고 하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 사정이 왜 싫으냐라고 하면
사정을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진단은 설명을 안 해도 돼요. 설명을 안 해도 진단을 알아. 이게 진단입니다. 뭐야? 다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 이야기하는 게 진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단을 해보면 나온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사정이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는 것이 사정이고요. 거기에 뭐 해야 돼요? 개입해야 되겠죠. 아, 이 문제가 이렇게 생긴 거야. 이런 거 이렇게 하면 되겠냐 하면서 사정을 했으니 거기에서 맞춰서 움직이는, 실행하는 것이 실행 개입 기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팀워크 어때요?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거죠. 나 혼자 나 잘났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른 사람과의 협력을 통해서 더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팀워크 기술이다. 지지만 구축, 지지만 구축이다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이제 그 상황들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지지만 기술, 구축 기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끝나고 나서 변화된 것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지지만 구축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협상 기술 필요하겠죠. 협상해야 되잖아요. 협상. 그래서 좀 양보할 건 양보하고 얻을 건 얻어서 그래서 할 수 있는 협상들이 필요하고요. 평가, 종결 기술 필요하겠죠. 종결했어. 근데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이런 거 모르면 안 되겠죠. 프로그램 실시하고 정책을 실시하고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떻게 나타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조금 잘 아는 기술이 중요하다. 평가와 종결 기술이 있습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이야. 사회복지 전문 지식이 있으면 전문 지식.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문제는 22에 처음 나왔던 거거든요. 자, 이런 내용들을 좀 이렇게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솔직히 이 사회복지 실천의 전문 기술을 그렇게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그 기술들이 그렇게 역할을 하질 않는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론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실천을 하기 위해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을 왜 배울까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보면 앞쪽에는 뭐있어? 학자들의 이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발달 단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환경체계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자, 이런 것들처럼 인간에 대한 발달 단계, 이론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다 보는 인간에 대한 지식과 환경에 대한 그런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지식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인간 행동과 발달에 대한 지식,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지식들이 필요하죠. 자, 실천 이론과 모델에 대한 이론도 기술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론 같은 경우는 인행사회 배울 거고요. 실천 기술론에서 이 개인, 가족, 집단에 대한 모델들을 배우게 됩니다. 자, 특정 분야와 대상 집단에 대한 지식들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사회 정책, 가장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게 사회 정책에 관한, 서비스에 관한 지식들입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서비스 줍니다. 근데 뭐요? 아, 이거 안 되는 거였네. 법 위반하면 안 되잖아요. 법이 위반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 것들처럼 정책과 서비스에 관한 지식, 그리고 사회복지사 자신에 대한 자기 자신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에 따라 또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기 인식을 좀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기 인식을 할 수 있는 지식들,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우리 실천론에서 통합 모델 생각나세요? 그 진단주의와 기능주의. 너무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될 수 있는데, 진단주의와 기능주의 이야기할 때 제가 뭘 얘기했냐면,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 진단주의와 기능주의가 있기 전에, 우리 이제 사회복지는 리치몬드 여사가 이제 사회복지는 전문가가 아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다가 사회사업은 무엇이냐, 사회진단은 이런 책들을 내면서 사회복지는 전문가 집단이다 해서 협회도 만들고 교육기관도 만들고 막 이랬었거든요. 자, 그러면서 나타난 게 있는데 1950년대 글린길드라는 학자가 사회복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문승강권입니다. 이문승강권. 이론, 문화, 승인, 강령, 권위. 자, 이론이 있어야 돼요. 전문가 집단이라고 한다면 너네가 주장할 수 있는 이론이 있어야 된대요. 이론. 그러면 전문직에 맞는 문화가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나 혼자 전문가야 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되죠. 사회적 승인이 있어야 돼요. 사회적 승인. 자, 그 다음에 윤리강령. 그 다음에 전문직에 권위가 있어야 된대요. 권위.
요 5가지 뭐 이제 책에는 뭐 체계적 이론, 전문적 신뢰, 권위, 전문가 집단 힘과 특권, 사회로부터의 승인, 윤리 강령, 전문직 문화 뭐 해가지고 뭐 전문가 집단 힘과 특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문승강권 이렇게 암기하셔도 됩니다. 이문승강권. 그래서 이론부터 시작해서 전문직이라고 하면은 요 5가지는 있어야 전문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회복지는 요 5가지를 다 갖고 있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이야 라고 주장했던 학자가 이 그린우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들을 조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전문직으로서 사회복지사가 갖춰야 될 지식들이 있어요. 이런 지식들은 사회복지사가 갖고 있어야 돼 라고 하는 지식들이 있는데 속성입니다. 그래서 예술적 속성인데 전문직의 속성이 있어요. 자, 전문직의 속성이 있는데 이 속성은 예술적 속성과 과학적 속성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책에 봐도 많이 있죠. 근데 이거를 달달달달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 외울 필요 없냐라고 하면은 이 예술적 속성과 과학적 속성은요, 완전히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술적 속성은 뭘 보냐? 실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실천은 어디서? 현장에서 하는 거죠, 현장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보는 거고요. 자, 과학적이다라고 하는 건 뭐야? 정책적인, 특히 정책이 어디? 지식이죠. 정책적인 내용, 지식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과학적 속성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사랑과 용기, 전문적 관계 형성, 클라이언트와 관계 형성을 하는데 어디 현장에서 하죠. 현장에서 창의성과 상상력, 현장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고 어떤 걸 할 때 창의성과 상상력 필요하겠죠. 희망과 에너지, 판단력, 사고력, 직관적 능력, 이게 다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들이잖아요. 개인적인 가치관, 융통성, 진실성, 의사소통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전문가가 이제 서비스를 주면서 실천을 하면서 나타나는 실천 현장에서 나타내는 것이다. 현장에서 클라이언트를 만나면서 하는 행동들이 예술적 속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거 외우진 않아도 되겠죠. 그냥 뭐 하면 돼요? 대처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다 외워야 돼요. 그러나 대처하면 돼요. 자, 과학적 속성은 지식이에요. 이론 뭐 이런 것들인데, 자,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 사회 현상에 대한 인식, 뭐 이제 전문직에 대한 지식, 현장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식이에요. 지식. 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야 거기에 대처하고 거기에 무슨 정책을 만들고 이럴 수 있겠죠. 그래서 사회 제도, 정책, 사회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들, 이런 지식에 대한 내용은 과학적인 거고요. 현장에서 실천에 대한 내용들은 예술적 기반이다. 예술적 속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우지 마시고 과학적 속성은 지식, 예술적 속성은 현장에 있는 속성들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하면 다 외우진 않아도 되겠죠. 대신 지문에서 찾아낼 수는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고 해서 그냥 이거 못 찾아내면 안 되죠. 자, 전문직에 이제 기본 요소가 있습니다. 전문직. 자,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만났어요. 자,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 클라이언트가 왔어요. 클라이언트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야기를 해요. 자,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아, 나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요. 클라이언트가 와서 이야기하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해가 안 된다니까. 왜 저렇게 생각하지?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돼. 왜 이해가 안 되면 나랑 살아온 게 너무 다르잖아. 나는 저런 적이 없는데? 나는 왜 저런 적이 없는데 이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다른 사람의 타인의 사회복지사는 타인에 대한 배려라든지 관심들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거죠.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왜요? 그 관심을 갖고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배려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제가 이제 현장에 있을 때 아이들이 했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나는 아직까지
질문에 대답을 못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질문이 뭐였냐면 선생님은 버림받은 기억이 없잖아요. 라는 질문이었어. 얘네들이 뭐랄까요? 분리할 때마다 사용했던 내용이었어요. 잘못하고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잘못된 거 아니냐 뭘 할 때마다 이제 아이들이 한 아이가 이야기했던 것인데 그 이야기였어요. 선생님은 버림받은 적이 없죠. 아니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 버림받았다라는 그 부모님에게 버림받았다는 걸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그런 거 있죠. 우리 이성에게 이제 차였을 때 그 기분인가? 뭐 이제 이거보다 더 심할 거잖아요. 진짜 그 피부치에 이제 버림. 근데 한 번도 저는 부모님한테 버림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못 했단 말이에요. 그때 나중에 이제 제가 대답을 해요. 내가 버림받은 기억은 없지만 너희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너희들을 참 이해는 할 수 있어. 다른 사람보다 많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대답을 바꿨었던 거군요. 이런 것들처럼 이런 타인에 관한 관심, 배려 등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 이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할 때 뭐냐면 입소 상담일지를 봤어요. 입소 상담 어떻게 얘가 입소를 하게 됐는지, 어떤 가정 환경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봤던 거죠. 그러면 그나마 그 아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랬었구나. 얘가 이랬었구나. 라는 것들이요. 그리고 학대 있죠. 그 어떤 학대냐? 신체적 학대, 신체적 폭력이죠. 신체적 폭력. 폭력을 당해서 들어오는 학대 아동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죠? 방어예요, 방어. 그래서 칭찬받은 적 없고 맨날 맞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에게 이제 머리 쓰다듬어 주고 이제 이런 걸 잘했거든요. 스킨십을 좀 했었거든요. 남자애들한테 왜 그러면 이제 사랑 못 받는다고 하니까 그런 걸 해주면서 머리 쓰다듬어 주고 잘했어 막 이러는데 머리 쓰다듬어 주려고 팔로 이제 손 맞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얘가 왜 이런 행동을 할까? 봤더니 학대로 인해서 이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서 들어온 아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뭐 올 때마다 막으려고 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관심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처음에는 그랬다라고요. 그런 거 알고 되면서 이야기하면 이제 클라이언트들도 어떻게 해요? 마음을 열 수 있겠죠. 자, 이런 자신의 관점들을 반영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입니다. 이 로저스가 이야기한 상담자의 기본적 중 하나가 무조건적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이에요. 조건이 없어. 그냥 무조건 긍정적 관심들을 줘라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헌신과 의무가 있습니다. 자, 클라이언트에게 헌신해줘야 되게요.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문제를 해결해주고 클라이언트에게 개입하라고 뭘 받아요? 월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뭘 갖고 있는가? 의무를 갖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근데 우리가 뭐예요? 그 돈 받은 만큼만 줘요? 아니죠. 100을 월급으로 받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주는 것이 150, 200 이렇게 주잖아요. 나머지 뭐야? 헌신인 거예요. 헌신. 의무와 헌신. 그래서 책임감을 의미하는 겁니다. 책임감.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클라이언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책임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대한 일관성도 포함됩니다. 말은 이제 맨날 이러죠. 공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물론 가끔 보면 역설적 기법도 써요. 공부 안 해도 됩니다. 떨어지면은 내가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제 자격증은 그대로 있는 거고요. 선생님들이 1급을 못 받는 거죠. 먼저 이렇게 얘기하는 뭐 하라는 거야? 공부하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처럼 진실성도 일관성도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권위와 권한. 방금 이야기한 거. 일관성도 있어야 돼요. 방금 관심 이런 것도 있지만 헌신과 의무도 있다고 그랬어요. 헌신과 의무. 자, 이런 것들은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요걸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권위와 권한. 권한이 있어요. 권위와 권한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 안에서는 권위와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권위와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뭐라고 하냐면 저 오프라인에서 수업할 때 뭐라고 하냐면 과제도 내고요. 잔소리도 합니다. 그리고 확인도 해요. 확인도. 공부했는지 복습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아무도 대답 안 해 막 이러면서 막 장난치면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권위와 권한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뭔 잘났다고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 위치에서 오는 이 권위와 권한이 있는데 위치에서 오는 권위와 권한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사회복지사, 의사 선생님이 있죠, 의사. 우리 의사와 환자로 보면 진짜 편해요. 자, 의사 선생님이, 이 아픈 거,
낫기 위해서는 물리치료도 좀 받고 약도 먹고 재활훈련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뭐야 안 해. 약도 안 먹어, 물리치료도 안 해, 그다음에 이제 뭐 운동도 안 해. 어떻게 할까요? 아프죠. 계속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야 선생님이 막 잔소리도 하고 막 이런, 이게 이제 위치에서 오는 권위와 권한인 거예요. 왜? 해결해 달라고 찾아간 거잖아요. 선생님한테 의사 선생님 나 이거 아프니까 이거 해결해 주세요. 갔더니 뭐하는, 말 안 들어. 그러면 뭐하는, 안 낫는 거죠. 안 낫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처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권위와 권한이 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에게 위임된 권위와 권한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게 위치에서 온다. 그래서 뭐 직접적 지시도 막 하고 지시적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이런 위치에서 오는 그런 권위와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진실성과 일치성이 필요합니다. 진실일되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클라이언트가 뭘 하는데 장난하는 것들처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진실된 이야기,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진심 어린 조언들도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줘야겠죠.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요? 일치성이 있어야 돼요. 말이 안 통해. 뭐 이런 거죠. 어머님, 요새는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폭력은 안 돼요. 예전도 아니고 쌍팔년도도 아니고 무슨 폭력입니까? 얘는 사랑으로 보듬어 줘야 되는데 아이들도 이제 어느 정도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스스로 다 생각하니까 이래라 저래라 일방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상의하시면서 아이와 상의하면서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제가 상담을 했어요. 그리고 집에 갑니다. 우리 아들한테 뭐, 야, 너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 야, 너 왜 자꾸 그렇게, 막 이렇게 이제 막 함부로 이야기하고 강압적 이야기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진심 어린 진실성이 보여져야 되고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들, 거기 뭐요? 나도 이렇게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 자, 음주운전 하면 안 돼요. 그럼 나 음주운전하고 있고. 막 이제 이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실성과 일치성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있지만 아니면 내면성에 있는 것들, 뭐 말과 행동이 안 맞으면 또 안 되는 이런 일치성과 진실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두 번째 사회복지 실천 방법입니다. 자, 실천을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뭐 이제 권위와 권한 요것도 시험에 좀 나올 확률들이 있어요. 최근 들어 헌신과 의무에 대한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이 그 박스로 해가지고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왔으니까요. 그런 내용들을 조금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진실성과 일치성이 있어요. 자, 진실성과 일치성이 있는데 들어갔죠. 자, 그러면 사회복지 실천에 이제는 직접과 간접이 있습니다. 직접 실천과 간접 실천. 자, 직접이 있어요. 직접 실천이 있고요. 간접 실천이 있습니다. 자, 사회복지에서는 뭘 많이 하냐? 간접 실천이 훨씬 많아요. 간접 실천. 요 간접 실천이 많습니다. 자, 직접 실천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클라이언트에게, 자,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직접 제공하는 거예요. 어떻게? 상담도 할 거고요. 뭐 훈련도 시킬 거고, 교육도 시킬 거고, 뭐 정보도 줄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직접 실천에 들어간다. 직접적으로 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간접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간접적입니다. 간접적. 내가 클라이언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이 간접 실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뭐가 있을까요? 자,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데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받아야 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몰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중개자의 역할로 중개를 시켜도 되고 없는 것들은 만들어줘 이렇게 프로그램을 개발시킨다든지 정책을 개발한다든지 못 받는다 옹호자의 역할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제 간접적인 서비스의 역할들, 간접적 역할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뭐 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간접 실천이고요. 직접 실천은 내가 직접 서비스를 주는 거죠. 내가 직접 서비스 주는 것이 요 직접 실천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자, 개입에 따른 실천 방법이 있습니다. 자, 미시가 있어요. 미시. 자, 미시 체계, 중범위 체계, 뭐 거시 체계, 뭐 이제 이런 체계들로 구분이 될 수 있는데요. 자, 방금 이야기했던 미시 체계입니다. 미시 체계. 자, 미시예요. 미시. 자, 가장 작은 거죠. 가장 작은 거니까 대상자를 누굴 볼 거냐? 개인, 가족들을 보는 것이 미시 체계의 이 실천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미시 체계는 개인, 가족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우리 이제 중범위가 있어요. 중범위 가운데 낀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시가 있고요. 뭐 중범위 이제 볼 때 뭐 집단, 조직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집단이라든지 조직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집단 조직들이 그 훨씬 더 이제 큰 범위잖아요. 미시보다. 그래서 공식적인 집단들을 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지역사회도 있을 수 있겠죠. 뭐 미시 차원의, 자, 미시 차원의 사회복지사들이 그럼 뭐가 들어갈 수 있냐라고 하면은 처음에 클라이언트가 옵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클라이언트 개인이든 가족들의 능력을 향상시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뭐 조력자라든지 조력을 해줘야 되겠죠. 옆에서 무언가를 찾아낼 수 있는 조력자의 역할이라든지 뭐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그것을 연결해주는 중개자라든지 뭐 이런 역할들이 미시 차원이다라고 한다면요. 집단에서는 뭐 집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집단이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역할들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조직이 집단이 계속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촉진자예요. 촉진자. 자, 촉진자라고 하는 것은요, 촉진시키는 겁니다. 뭐가 지금껏 내가 우리 계획했던 걸 더 잘할 수 있도록 움직이게 만드는 게 촉진자죠. 그래서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왜 옆에서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왜 그냥 하자 하면 아무 안 해. 그래서 이렇게 좀 해줬더니 으쌰으쌰 좀 해줬더니 이제 구성원들끼리 다 움직일 수 있겠죠. 이런 촉진자의 역할들도 할 수 있고요. 뭐 집단 안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재하는 중재자의 역할, 이런 것들이 중범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거시 차원이 있습니다. 자, 우리 거시라고 하는 건 완전히 큰 거죠. 집단보다, 조직보다 큰 게 뭐 있을까요? 지역사회겠죠. 자, 지역사회에 개입을 하는 것이 거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지역사회 차원 보면은 지역사회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우리 이제 지역사회복지론에 보면 사회에 이제 문제들이 생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루스만이 뭐 얘기했어요? 지역사회 개발, 사회계획, 사회행동 이런 것들처럼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가의 역할이 될 수 있고요. 그 계획을 통해서 뭐 해야 돼요? 나가서 싸워야 되겠죠. 싸워서 뭐 이렇게 멱살 잡고 싸우고 막 이런 것들이 아니긴 하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거고요. 그랬더니 어때요? 목표를 뭐 우리가 이런 게 있겠죠. 내가 이런 거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 좀 해주세요. 뭐 정치인하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딜을 할 수도 있어. 근데 안 해준대. 그럼 나 이거 이야기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하려고 이제 계획하는 것이 이제 계획가다라고 하면 그걸 뭐요? 실행해야 되겠죠. 행동가죠, 행동가. 행동가의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야. 자, 이게 이런 거구나. 저게 저런 거구나. 이렇게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행정가, 뭐 현장 개입가 이런 역할들이 거시 차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 전문가 차원입니다. 자, 전문가들이 이제 누굴 전문가라고 그래요? 어떠한 것들을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을 전문가 차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또 혼자 만드나요? 그렇지 못하죠. 동료라든지 뭐 옆에 연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 전문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라든지 사회복지 전문가 집단들을 의미하는 것이 전문가 집단이에요. 자, 동료, 뭐 전문가들을 의미한다. 그래서 협회, 단체,
뭐 단체죠. 단체라든지 뭐 협회 등을 의미하는 것이 전문가 집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 집단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무언가를 만들어낸다고 그랬어요. 만들어서 이거에 맞춰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료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연구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보셔야 돼요. 근데 요 내용들이 어디서 보셨죠? 어디서 봤어요? 실천론에서 봤잖아요. 실천론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들이잖아요. 다 사회복지사 역할들. 근데 사회복지사의 역할인데 그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어느 지역에 가냐? 개인에게 들어간 거냐? 아니면 가족에게 들어간 거냐? 집단에 들어간 거냐? 요런 거에 따라서 조금 구별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이 미시적인 거, 중범위, 거시적인 그런 역할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들을 조금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 실천론에서 제가 이제 이 사회복지사의 역할들이 설명했잖아요. 자, 그 내용들을 좀 잘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방금 이야기한 건 지역사회복지론에서도 이렇게 이제 사회복지사의 역할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도 하고요. 두 번째, 또 어디서 나오냐? 우리 쉽게 생각하면 저기서도 나옵니다. 우리 지역사회복지론 안에서도 이 사회복지사의 역할들이 나와요. 그래서 지역사회 개발이냐, 사회 계획이냐, 사회 행동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이 사회복지사의 역할들이 나오니까, 뭐, 나올 때마다 그 사회복지사의 역할들 볼 수는 없잖아요. 나올 때마다 그 사회복지사가 이런 내용이구나, 저런 내용이나,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실천론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들을 그냥 쫙 한 열 몇 명을 만들어 놨잖아요. 이제 그 내용을 확실히 암기해 놓으면, 이 기술론이라든지 지역사회복지론에서는 이렇게 연결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뭐 이제 같이 또 나오죠. 뭐 윤리와 가치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들은 우리 이제 지난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실천론에서 배웠던 그 내용하고 중복이 돼요. 그래서 뭐였어요? 가치가 뭐였습니까? 가치라고 하는 것은 중심이 된다고 그러죠. 자, 중심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념,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게 가치였습니다. 신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고, 가치 체계에서는 뭐 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뭐 독특한 특성들,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본다라고 해요. 그래서 무엇이 좋고 바람직한가, 이런 것들을 봤던 것이 가치였죠. 그래서 중심이 되는 거고, 그 중심을 토대로 뭐 한다고 해서 움직인다. 중심을 토대로 움직인다. 이게 뭐였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죠. 그 가치가 중심이 쓰고 그 가치를 토대해서 움직이는 것들을 확인했던 것이 윤리였죠. 그래서 이런 가치와 윤리에 대한 구분을 좀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것도 이제 사회복지사의 윤리죠. 사회복지 실천의 윤리인데 사회복지사의 윤리도 이 실천에서 얘기했던 내용이며 중복되는 내용들이에요. 자, 근데 이게 뭐냐? 우리 이제 윤리 강령들이 있죠. 그래서 이 윤리적 의사결정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딱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윤리 강령이에요. 그래서 법적 의무, 그런 윤리적 책임에 대해서 이해가 요구되죠. 그래서 이 윤리 강령을 지키면서 서비스를 줬더니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법적 문제에서 조금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법적 의무와 윤리적 책임의 이해가 요구되고요. 자, 비밀 보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럴 때는 비밀 보장 해줘야 된다. 이럴 때는 해줄 수 없다. 뭐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런 것들처럼 또는 위험에 뭐 자기 결정이라고 할까요? 뭐 자살을 하려고 한다. 뭐 이제 이런 것들 나타날 때도 뭐 어떻게 조치를 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이 이 윤리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죠. 또한 뭐 있어요? 윤리적 딜레마가 생기죠. 자, 가치 충동. 두 가지 가치가 이제 충동할 때 가치적 이제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니까 가치 상충하고 의무 상충이 있는데 이 가치 상충은 두 가지 가치가 상충할 때 의무 가치는 두 가지 의무가 상충할 때 나타나는 딜레마에 빠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딜레마에 빠질 때 그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해주는 거였어요?
윤리강령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설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결정권, 뭐 온정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가치가 상충된다.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뭐 온정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회복지사가 뭐 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것을 온정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단어의 뜻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사례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다는 것 좀 아셔야 됩니다. 자, 율리버그의 우선순위입니다. 윤리적 우선순위. 생평자체 3사진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7가지입니다. 7가지. 생평자체 3사진. 자, 이거는 이제 1순위부터 7순위까지 해서 무조건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무조건. 위 상위 것이 더 중요하다. 1순위 생명보호의 원칙. 인간에게는 뭐예요? 생명이 하나이기 때문에 가장 무엇이든지 생명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래서 생명보호가 우선순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 자, 인간에게 평등, 불평등 하지 말고 모두 평등하게 해줘라 라고 해요. 그것이 이 원칙,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 자, 세 번째, 자기결정이죠. 자기결정, 자율성과 자기의 원청, 자기결정의 원칙입니다. 뭐 하는 거야? 스스로 결정하고 싶다. 내가 하는 것들은, 나에 대한 문제는 누가 결정하고 싶다? 내 스스로 결정하고 싶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결정, 이게 3원칙입니다. 자율성과 자율과 자유의 원칙. 자, 최소 해악의 원칙. 뭐야?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그 중에 가장 적게 손해보는 것을 선택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최소 해악의 원칙. 자, 삶의 질 원칙입니다. 뭐야? 우리 사회복지의 궁극적 목적이잖아요.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도록 행동을 해라. 그것으로 이제 결정을 해라. 삶의 질 원칙. 사생활 보호 및 비밀 보장 원칙. 뭐야? 너랑 나랑 이야기한 거 제3자가 알면 안 된다. 그러니까 비밀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비밀 보장의 원칙. 자, 마지막 진실성과 개방의 원칙. 생평자체 3사진. 진실과 개방의 원칙이면 뭐야? 진실만을 이야기해줘라. 너와 이야기할 때 개방을 열어서 그것을 이제 진실만 얘기해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A와 B가 싸웠어요. 싸우고 A가 C하고 얘기합니다. 그럼 B가 가서 C에게 물어보죠. A가 뭐라고 했어요? 이때 뭐 하라는 거야? 진실만 얘기해줘라. A가 B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거기에 대한 진실만, 그런 것들을 알려줘라. 진실과 정보 개방의 원칙. 그래서 정보를 개방해 주는데 누구 당사자에게만 정보를 개방해 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7원칙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있다. 생평자체 3사진에서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 순서에 맞게끔 뭐 해줘라? 윤리원칙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윤리원칙입니다. 윤리원칙 시험에 잘 나와요. 뭐 이렇게도 나옵니다. 뭐 삶의 질 원칙은 최소 해악의 원칙에 우선한다. 아니죠. 4원칙, 5원칙이니까 최소 해악의 원칙이 삶의 질 원칙에 우선하는 거죠. 이렇게도 나오니까 그런 순서까지도 모두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